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나오셨고요.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멤버가 또 이렇게 진행자가 바뀌니까 네. 또 변화와 혁신이 있지 않을까. 지어 짜내시는 것 같은데 멘트를. 예. 다른 분들은 변화와 혁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바꿔보는 것들. 나쁘지 않다. 다음 주에 국외연기 좀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속이 탑니다. 뭐 인터넷 비교원이 아니라 사회자 비교원도 한번 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첫 방송이 언제셨어요? 첫 방송? 네. 기억이 안 기억나세요? 나세요? 안 나요. 언제쯤인지 기억 안 나세요? 뭐 옛날 짤짤이 쇼 할 때. 에이, 그때도 이미 뭐 방송 프로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원래 기억도 그렇습니다. 안 나시는구나. 네, 기억이 안 나요. 민동기 기자님은? 저는 굉장히 오래됐죠. 2001년인가? 그때는 팟캐스트가 유행이던. 그때 그냥 라디오 그 조간 라디오. 브리핑 뭐 그래요? 요런 뭐. 거 할 때입니다. 그때 그 긴장감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새벽 방송이라 날밤 새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긴장돼서 잠도 못 자고? 네. 아니 왜냐면 새벽 방송 처음 해야 되는데 늦잠 자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날을 아예 새버렸어요. 아침 방송 그런 네. 걱정이 있죠. 네. 오늘 부장님이 제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또 중대한 시기다 보니 네. 이때 또 대타 진행을 하신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좀 있었나 봐요. 이런 시기였으면 제가 이걸 한다고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 받았다가 가벼운 건 아니고요. 아무튼 상당히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자꾸 하시면은 할만해요. 예, 뭐 자꾸 이렇게 글만 늘지를 쓰시지 않네요. 마시고.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이 기자님이 약간 그 순수하신 모습에 약간 진정성이 묻어나는 게 또 매력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냥 좀 약간 울렁증이 있다고 해도죠. 예, 맨날 양념 많이 친 사람만 봤다가 오랜만에 순수한 영혼을 받죠. 재료의 맛, 이런 양념 안 들어가. 양념 안 원재료의 맛. 원재료의 뭔가 맛. 이제 동화에 올라온 느낌인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자, 이제 어쨌든 그 윤석열 지금 관제로 돌아갔는데 뭐 김치찌개 드셨다고 그래요. 뭐 정진석, 김성은, 뭐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강아지 안아주고 뭐 이 말이 기가 찬데 뭐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 뭐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성경 많이 읽었다, 뭐 이랬는데 좀 다른 사람들은 내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많이 배우고 오셨다니까 참 기가 찬데요. 술을 안 드셔가지고 그래서 맑아지구나. 학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배울 게 많아서? 아니 그래서 학교라 그러는 거요. 근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 나오잖아요. 예. 글쎄 그러기는 하는데 대다수가 이제 그 풀려날 때 광경이 워낙 쇼킹해가지고 네. 무슨 개선 장군이냐 뭐냐 이런 논평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입이 실룩실룩하면 울 뻔했어요. 실제는 그래가지고 그 표정이 네네네. 잡혔다고. 약간 울먹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정진석이가 강아지 마냥 따라오면서 열나 박수 치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광경에다가 이렇게 연일 인사 막 그 뭐 또 이렇게 네. 하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탈출했을 때 네. 어떤 그런 어떤 팬덤과 카리스마는 아니고 초라한 인간의 또 하나의 어떤 그 민낯을 봤다고 저는 정반대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어째 인간이 저 모양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하는 역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보다는 살아났다는 데 대한 안도감. 그러면서 일단 이 좋아하는 것도 이제 울컥한 거 이런 걸 감추지 못하는. 네. 나는 어린 애를 보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그 집에 가서도 뭐 강아지하고 뭐 인사하고 네.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결국은 저런 거 외에는 아직까지 보여줄 게 없는 초라한 또 하나의 어떤 인간의 실존을 봤다. 네. 민낯을 봤다. 난 그렇게 봐요. 저도 처음에는 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메시지가 음. 약간 계산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곰곰 생각을 해보면 그 강아지 안아주고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김치찌개 참모들하고 뭐 식사했다. 이거는 이제 지지자들로 하여금 나는 이제 의연하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좀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독
성경 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음. 지금 그 광화문에서 그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연일 지금 그러네. 집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성경 얘기한 거는 이 사람들을 겨냥한 어떤 그런 맞춤 멘트. 맞춤 멘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그 습격했던 그 당사자라고 지칭은 안 했는데 네. 자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좀 석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네. 또 메시지도 냈어요. 맞아요.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서부지법 폭동 그 가담했던 세력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메시지만 쭉 정리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아니고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격려 메시지 혹은 선동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관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관저에서 이 윤석열이 뭘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대충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 분은 이 이후에 이제 불구속 수사 받으면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잖아요. 네. 시위나 집회에 직접 윤석열이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아. 예, 그것보다는 메시지 정치, 리모트 정치를 할 것이다. 하고 일단 보여지고 끊임없는 이제 메신저들이 질비하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조직적인 체계, 나름대로 권위를 갖추려고 할 거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나서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생기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선고에 대해 가지고 네. 일단은 거부한다는 걸 먼저 선언해 놓고 지금 그 헌법재판에 임하게 되는 건데 오늘 조중동 사설이 전부 대통령 자중하라예요. 네. 난 깜짝 놀라서 오늘 조중동 사설이 다 그래. 벌써부터 보수가 걱정을 하는 거야. 아. 이게. 벌써부터 나댈까봐 판결 나오기 전에 그렇죠. 헌법재판소 판결 나오기 전에 나대서. 그렇지 나대는 거. 그러니까 이래 되면 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게 그쪽의 걱정인 것 같은데 저는 한 플랜 A, B, C 정도를 고민할 것 같아요. A는 어떻게 하면은 극우 에너지를 결집해서 헌법재판소를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일단 당분간 플랜 A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총 역량을 좀 이렇게 극대화하는 쪽 네.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여당에도 하나하나 전화를 해가지고 힘내라 더 세게 싸워라 네. 이런 어떤 지령을 내리지 않을까 이게 플랜 A입니다. 그다음에 플랜 B가 나는 이후에 이게 더 윤석열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헌법의 선고가 이제 불리하게 선고가 나고 그랬을 때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최상목을 압박해서 대선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이 판결 자체에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네. 차기 대선에 대한 어떤 일종의 걸림돌을 만드는 네. 이런 식의 어떤 플랜 B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플랜 C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라리 그렇게 됐다면은 자기가 어떤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당 총재가 돼서 네. 이제는 말 그대로 어떤 제왕적 총재가 돼서 차기 대선판에도 후보들을 줄 세운다거나 아니면 후보들을 낙점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어떤 것까지도 창창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개될 뭔가 윤석열의 머릿속에 꿈틀거리는 시나리오들이 아닐까. 아니 말씀 중에 너무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었던 게 전 그게 현실화 돼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최상목이 혹시라도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에 대통령 선거일을 선포를 해야 그날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해서 선거에 뭐 일정에 뭔가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다.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 밖에 있으면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십시오. 일면에서 2면 넘어가는데 한쪽을 완전히 털어가지고 선관위 완전히 그냥 초토화하는 기사 또 내보냅니다 지금. 그 기사의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런 선관위야. 이런 선거할 수 있겠어? 선거 제대로 관리해? 이런 선관위가 계속 밑밥을 깔아놓는 거지 그냥 계속.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또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은 60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를 윤석열이 어떻게든 뭐 관저 정치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아무리 최상목 대행이라 하더라도 네. 그건 못할 것이다. 그거를 본인이
이미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거는. 게다가 이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고 예. 보통 사람이 된 일반 사람이 된 윤석열의 말을 최상목이 들을 그러니까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긴 아니, 하죠.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맞아요. 그런 우려가 어. 저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 우려도 저는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이 됐을 때하고 네.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의 윤석열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대접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민동기 평론가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네. 지금 네. 대통령직을 유지했을 때는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막 그래도 써고 그랬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사실 줄 서서 죽는 맞습니다.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네. 지금은 당장 뭐가 몰려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막 서요. 쓰는데 네. 막상 이게 딱 떨어지고 이제 윤석열 탄핵이 선고가 인용이 되고 그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까지 태극기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이 윤석열 하나 지키자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네. 일단 국민의힘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근데 윤석열 따라다니다가 언제까지 하면 이제 대선은 무조건 필패죠. 그래서 전 굉장히 뭐 최상목 대행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용기가 있을까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요걸 네. 한번 잘 보시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나는 꼭 저기 위기만은 아니라고 보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이런 위험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일단은 비기는 전략으로 지금 버텨야 되는데 이기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상대하기 편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당분간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이 석방돼 가지고 이게 국민의힘한테 마냥 좋은 일입니까? 안 좋죠. 그 저기 차기 대선 주자들이 좋아할까요? 당장 지금 한동훈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메시지가 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고. 이제 윤석열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어떤 거 그래도 뭔가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제가 당 총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누가 대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선 준비를 합니까? 뭐 강을 건너는 것 그냥 윤석열의 늪에 더 빠질 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떤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역사는 결국 순리대로 간다. 이거는 국민의힘한테 기회의 창문을 닫는 거다. 그 사실 내심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라도 이제 탄핵 선고 해봐요. 이런 상태에서 대선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쫓아가면서 네. 중진 의원들하고 지도부가 고개를 숙이고는 있습니다만 내심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빨리 이 국면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줄기차게 보수 언론들이 제기했던 뭐 개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빨리 이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그 프레임 전환 자체가 무산이 됐고 조선일보 역시 그 개헌 프레임을 줄기차게 이 군부를 떼다가 갑자기 지금 이상하게 스텝이 꼬였단 말이죠.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게 대충 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힘 태도는 3단계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윤리위를 소집하겠다 그랬어요. 네. 윤석열 출당과 제명을 못하겠다. 의결하기 위한 저 윤리위 소집하겠다 이래던 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얼마는 갑니다. 물론 뭐 한동훈 대표 아무리 공격 많이 받았더라도 그때는 이거예요. 터지자마자 윤석열은 이제 저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킬 주범이 돼 있었습니다. 끝난 사람으로 끝난 사람으로 됐죠. 그때 저 민주당에서 안 이랬죠. 이제 탄핵만 되면 다 끝날 거야 이랬어요. 근데 12월 16일인가 탄핵이 됐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는데 네. 당 지도부는 한동안 안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의원들 개인 자격으로 갔다 이거예요.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이래가지고 요 때는 뭐냐면 안인계벽 그러면서 회색지대 전략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당 지도부부터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풀려나자마자 윤핵관들한테 전화하고 나경원 전화 받았다 그러고 네. 그 전화 받았다는 걸 또 기자들한테 맞아요. 공표하고 뭡니까 이게 완전히 계엄 이전으로 더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변화되는 이 방향성이 나온 건데 네. 결국은 윤석열 땅이다 우리는
윤석열 일당이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전화 받았다 그러고 이제 내일이나 뭐 이쯤 되면은 당 지도부 불려가고 뭐 중진들 들어가가지고 저 열심히 해, 더 세게 해 이런 말 잔뜩 듣고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이 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불과 한두 달 전에 네. 그 조심스러웠던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네. 이제 완전히 어떤 극단적인 그 저 감옥에서 못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구 지지자들 눈치 보면서 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윤석열이 돌아오는 바람에 내가 봤을 땐 누구보다도 스텝이 꼬인 게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보여요. 이게 절대 대선 시스템으로 지금 이 방향 전환이 힘든 국면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네.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이제 되겠죠? 그건 확실하죠?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을 망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저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탄핵이 되면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권력의 항배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움직였던 그런 어떤 정당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는 구구 지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힘 내분 사태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또 거거든요. 배신자 프레임이 그렇죠. 등장하죠 이제. 그럼 근데 달라지겠네.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예전에 좀 출입을 했었으니까 지금 이제 안 만나본 지 오래돼서 차마 전화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거셔야죠 지금. 아니, 뭐 이 국면에는. 저도 개몽하려고 할까봐 제가 전화를 못 했는데 예. 의원들이 과연 윤석열의 복귀를 바랄까? 왜냐하면 저기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는 게 저는 드러났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어, 누구도 어. 바라지 않았을 저도 거라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내놓는 논리가 그거잖아요. 일단 너 나와서 너 이제 인계 단축해서 개헌하자. 근데 너 더 하면 안 돼. 이런 느낌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도. 그래서 저는 속내가 오늘 그 중앙일보에 장세정 논설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기명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주문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세 번째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세 가지를 들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야 선언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하라. 이제 뭐 이런 하야를 취지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저 상태로 두고는 대선에서 붙인다. 이길 수 없다라는 거는 보수 주류의 확실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포장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탄핵되기 전에 하야 선언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포장을 시키는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되죠.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주정을 부려. 엄마 두들겨 패고 집안에 살림 다 부시고 네. 거기에 이제 자식들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가장이 사라지니 경찰에도 신고하고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걱정을 많이 해. 그러나 속마음은 안 돌아오길. 그 아버지가 98일 만에 돌아온 거야 지금.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허공에 잘 주먹질하면서 됐다. 돌아왔어. 그리고 주변에서 아이고 무사히 돌아왔구나 축하는 받지만 아. 그 자식들이 내색을 못하는 그 마음이 뭐겠어? 저 분명히 와서 김치찌개 먹었다 그랬지만은 김치찌개만 먹었겠냐고. 뭐 한 잔 뭐. 키핑 해놓은 거 있잖아. 키핑 해놓은 거. 네. 그거 어디 갔냐고. 그리고 그거 누가 불경스럽게 건드렸겠어.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검찰 내부도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검 수뇌부, 검찰 수뇌부하고 이 수사팀하고 의견이 막 다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굉장히 음모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호사가 될 얘기인데 네. 지금 검찰을 바라볼 때 친윤파 대 친한파의 대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네. 검찰의 어떤 그 생존 방식은 자연스럽게 친한파가 검찰의 주류로 이제 득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윤파를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검찰의 조직 어떤 보호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순으로 가는 거였는데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다 꼬인 거예요. 검찰도 꼬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뭐 자기네들이 자초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즉시한 거 안 해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굴 얘기는 탓해?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검찰 수뇌부하고 이른바
이 친윤파를 밀어내려는 세력하고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네. 저는 그 김종대 의원님의 집 나간 아버지 설 이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다른 이게 방송에서 한번 왜냐면- 해보세요. 아버지가 또 재산은 나름대로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실종 상태면 좀 기다렸다가 사망 신고하고 재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재산 가만히 받을 있어봐. 방법도 없어졌어 이거. 이거 그치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절묘한 비유예요. 이게 머리 복잡해지는 거야 지금.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태가. 그 집에서 깽판은 깽판대로 치고 재산은 재산대로 못 받고 지금. 그렇지. 자, 큰일 지금 났네. 저희 대화하는 동안 제이드 김님이 그 계엄이고 답답한 마음에 12월부터 구독 중이신데 네. 아이고. 답답하지만 저희가 경향 같은 언론 덕분에 뭐 희망을 가져본다고 화이팅입니다 외치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제이드 김님, 이름 멋있어. 네. 내가 제이디 아니야 종대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러네. 제이디 김인데 저분은 제이드디 김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그 민동기 평론가님이 검찰 얘기하셨는데 네. 좀 전에 이제 좀 일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검찰 얘기 한참 했거든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범계 의원님한테 좀 일타 강사한테 좀 강의도 받고 그랬는데 이걸 좀 이제 박범계 의원님은 좀 약간 좀 법률가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고 예측이 저희는 이제 되기도 정치적인 아주 얘기로 정상이 좀 나 네. 정치적인 이제 얘기로 아예 한번 좀 일부러 해보시죠. 반대로 하시더라고. 박범계 의원님은 예. 일타 강사고 맞는데 이분은 상식과 순리로 평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요즘 안 맞느냐? 상식과 순리로 안 가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세상이면은 참 굉장히 네. 좋은 평론인데 그 검찰이 즉시 한 거 할 거라 그랬거든. 네.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 박 의원님이 틀린 건데 가끔가다 박 의원은 왜 틀리는가 이 이유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줘. 그런 우리한테 오히려. 네. 저희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나도 박범계 의원 얘기를 많이 듣다 보지만 가끔 안 맞는데 그것이 왜 안 맞았을까?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네. 세상이 더 잘 보이더라 이거지.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닙니까? 네. 그럼 이번 사안을 그렇게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내 주십시오. 그래요. 네. 제가요 옛날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주로 이랬어. 주로 저 사람은 좀 리버럴하다. 이 사람은 좀 컨서버티브하다. 보수적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또 어떤 그 품행이 어떠냐 이런 걸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봐 사람을. 미친 놈이냐 안 미친 놈이냐. 그게 요즘 트렌드긴 하죠. 일단 보수고 맞아. 진보고 지랄이고 가네. 일단은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백힌 놈이냐 안 백힌 네. 놈이냐. 그게 요즘 다 갈리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먼저 보는 버릇이 생겼어. 그 다음에 너무 여러 놈이 미치면은 나도 가끔은 미쳐줘야 돼. 무슨 얘기냐? 세상에 미쳤는데 혼자 정신 말짱하게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 박범계 의원님 고통스러우시겠네요 지금. 그러는데 이 양반은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게 오늘날 박범계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자 실존적 고민이라고 나는 본다. 그러면 이거예요. 광대광 전략으로 저 검찰부터 좀 약간 해체를 해봅시다. 네. 일단 박범계 의원님은 국수본과 심우정의 콤비 플레이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더라고. 눌렸다. 국수본이 네. 심우정한테. 근데 많은 분들이 둘의 콤비 플레이였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수본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심우정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후에 국수본은 보통 항고를 포기했으니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짜고 치는 거다라고 하는데 박범계 의원님은 그건 아니라 국수본이 눌렸을 것이다 심우정 총장에게. 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수본. 눌렸다면 음.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죠.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부장판사 한 분인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 하나 보니까 부장판사 한 분을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번 그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근데 최소한 판사 한 명이라도 그렇게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내부는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눌렸다라고 한다면 일단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터져 나오는 게 일단 이상하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상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거거든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네. 대검이 간부들 회의를 엽니다. 네. 그달.
아니 밤 11시인가 열었을 거예요. 그때 그 대검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언론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대목이에요. 누혁 감찰관이 네. 그때 그 회의에 뛰쳐나왔죠. 참석을 했다가 뭐 이런 회의 못 한다 해가지고 회의 박차고 나왔고 그건 법무부 아니야. 법무가죠, 그렇죠? 어. 그 사표까지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밖에 몰라요. 네. 그러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에 대검 간부들은 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게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요. 네. 저는 이것과 지금 검찰 수뇌부의 이런 네. 태도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그 민주당 얘기한 그 내란 공범 프레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그것까지 네.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뇌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도무지 내란 공범이 아니고서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김성훈 차장 관련된 구속영장도 그렇죠. 3번이나 기각한 예. 것도 사실 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네, 상황이죠. 다 관계된 건이라고 봅니다. 그날 그 저기 법무부보다도 대검 대책회의가 더 빨랐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열린 회의예요. 반면에 법원 같은 경우는 대책회의가 아예 없었고 그렇죠. 그냥 잘 지켜보겠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검은 굉장히 신속합니다. 아마 11시쯤엔 이미 소집령이 내려갔고 네. 그다음에 속속들이 그 대검 청사로 들어갔죠. 그랬던 어떤 그 밤의 기억이 뭔가 검찰의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인상을 줬는데 네. 그 인상을 받은 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전혀 나온 게 없는데 최근에 메모 하나가 나왔어요. 네. 그 여인영이 방첩사령관이 네. 그 저기 밑에 부하한테 곧 그 성관이 현장에 네. 네. 대검에서도 그쵸.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네. 요게 하나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통화 내역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대검 수사과장. 과장하고 방첩사 네. 하고 안부 전화였대. 내가 참 듣다 이런 개소리는 내가 참 아니 그 새벽 3시에 안부 묻는 거는 내연 관계밖에 없습니다. 내연 관계 아니고서야 새벽 3시에 안부를 묻습니까? 심지어 대검 부장급 그 검사하고 방첩사 대령이 왜 그 시각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둘이 내연 관계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고서야 새벽 3시에 누가 그렇죠. 안부를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어두운 골목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옆에 담 하나 끼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놈이 맨날 우리 집 앞에 똥을 누고 가는 거야. 비유가 오늘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이런 비유. 나 아까 집 나간 아빠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말이요. 뭔가 골목 앞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도 이상해. 우리가 다 아는 그 소리야. 예. 흐다닥 나갔더니 어떤 놈이 바지춤을 올리면서 휴지를 두루마기 휴지를 갖고 가는 거야. 잡았다 이놈. 그러면 그 놈이 똥 싼겨. 그렇죠. 잡았다 이놈. 이건 100%라고. 100%지. 네, 이 자식이 싸는 거 봤냐? 잠시 앉았다 일어났다. 뭘 어쨌다 그래. 휴지 들고 나는 앉아. 원래 항상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다닌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저기 분명히 싸질렀는데 그 계속 뭔가 흔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부 전화다. 또 무슨 남이 눈 똥을 보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야 이게. 어쨌든 내가 말도 안 되는 새벽 3시에 안부를 묻는다는 건 뻥이고 그럼요. 새벽 3시에 서로 전화 통하는 건 내연 관계 아니면 내란 관계 중 하나다. 내란 관계. 내연 아니면 내란인겨.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요즘 그래도 뭐 읽고 와야 되니까 근데 자꾸 검찰에 대한 분노가 다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윤석열이 이제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검수완박하면 좀 이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되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검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옳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언행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분이 저기 검찰 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맞습니다.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검사들이 있다고 그런 뉴스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탄핵 국면이지만 요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이번에 일어난 급변 사태로 보지 말고 좀 시간을 길게 보고 검찰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올해 4월 총선이 있기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제작진이 한번 검색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검찰은 멸문지화가 된다. 이게 검찰 관계자의 입으로. 그래서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 그런데 그때 그 저기 총선에 그 출마자를 낸 당 중에서 4개 당이 검찰 개혁 그 저기 공약을 네. 냈는데 네. 선관위의 메인 공약 22개 중에 11개가 검찰 개혁이에요. 이거에 검찰이 거의 패닉 상태가 간다고. 네. 그러면서 야당이 되면 멸문지화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져왔던 게 뭐냐면 윤석열을 이제 특수본에서 수사할 때는 기세가 좋았고 분명히 이제 주도권을 잡은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멸문지화의 세계로 이 배가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확실하게 도장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검찰의 내부 정체성이 요동을 쳤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네. 어느 선에서 멈춰버리고 멈춰야 돼. 윤석열의 이제 그 내란 우두머리를 완전히 이제 입증해가지고 한 번에 작사를 내버리는 네. 이 선은 의도적으로 안 가더라. 그러면서 계속 관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어떤 야권이나 이 검찰에 대한 자기들에게 닥칠 거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이 사태 이후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를 계속 계산을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벌어진 일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내부의 요동치는 정체성이 계속 작용돼 온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원래 이랬다. 그래서 빌드업 해온 과정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내란 수사 전체에 아문을 들이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되거나 역사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 이 전체가 지금은 물음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였을까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졌어요. 특히 어.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네.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무슨 미션을 줬을 텐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러니까 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용산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특수통이 아니라 기획통임에도 검찰총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내란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어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제가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대체 지금 검찰총장 어딨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이걸 위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짠하고 지금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요. 그 법무부에 있을 때 직속 상관이었어요. 처장이고 과장이었죠.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네. 자기의. 그러니까 저는 김주현의 메시지가 다이렉트로 검찰총장한테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이요? 안가에서 4인방 회의했던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다음 날 삼청동 안가. 예, 삼청동 12월 안가에서. 4일에 있었던. 뭐 가족보다 더 친하다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지금까지 존재감이 없었지만 네. 이걸 위한 어떤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까지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이게 그 뭐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특검 네. 내란 관련돼서 특검으로 넘어가려면 일단 지금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 똑같은 사안으로 2번 기소할 수 없잖아. 그럼 정리가 이게 불기소 처분이 되든지 뭐 어쨌든 지금 이 형사 재판 1심에 가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전담 판사로 가 있는 1심 재판이 빨리 정리가 돼야 특검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복잡하잖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박범계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네. 오늘 박범계 의원님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소 정지가 되고 아예 없던 게 돼서 특검이 다시 하는 게 낫다. 공소기각이 돼가지고 공소기각이 되는 게 다른 혐의가 많으니까. 예,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로 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도 전 상관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또 공소기각이 되면은
그 자체가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네. 상징성 이걸 가지고 또 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피곤하긴 한데 그 법적인 부분까지는 솔직히 저는 그건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안 됩니다. 돼요. 솔직히. 저도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보면 야당 의원들도 이건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고 네. 탄핵 심판에 집중하자는 맞습니다. 얘기가 네. 주말 사이에 거의 99%였어요. 사실상 그런 만큼 지금 우리가 급해진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순간에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법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 암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절차적인 문제도 이번에 공식화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의 어떤 진술 오염 뭐 이런 어떤 시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곽종근 네. 특전사령관에 대한 그 진술 오염 이것도 오늘 조선일보 보도는 맞아요. 그게 헌법재판소의 변론 연기 사유라는 거야. 음.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거든. 맞습니다. 고등학교 네, 동창 지인하고 통화한 걸 가지고. 푸념한 거죠, 푸념. 네.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 친구가 특전사령관이야. 근데 계엄군의 무슨 중요 종사자가 돼서 그러면 저기 걱정되잖아. 좀 네. 그럼 전화해서 나라면 양심 선언해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떳떳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조언을 하지. 저기 개겨라. 또 쳐들어가. 그러지 않죠. 이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녹취록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지금 조선일보는 이거하고 저 공수처 수사가 수사 권한이 있냐 이 두 건을 오늘 보도에서 띄우면서 헌재 변론 연기해야 된다. 힘이 실린다. 요게 기사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보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는요. 뭐 저기 100가지 1000가지가 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창작은 가능하니까 이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이 굉장히 뭐 절박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박봉계 의원님한테 계속 저희가 이제 여쭤본 게 탄핵 심판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저희들 다 믿고 싶고 희망회로를 그렇게 돌리는데 그런 거에는 뭐 변동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야권이 가장 걱정하는 건 어떤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점에서요. 예, 야권보다도 바로 이게 윤석열이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그 저기 법을 샅샅이 뒤지고 어떤 법원을 밀어붙이니까 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계속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구나. 이게 확실한 교훈이 나왔습니다. 그게 극우의 광장의 메시지로 또 전달이 되면서 기가 사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 결정을 우리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헌재를 거덜낼 수도 있다. 이런 압박감을 재판관한테 느낄 수 있도록. 네. 그 방법이 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대책회의하는 겁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데 아마 결집할 거고 광장이 결집해 극우의 광장이 이렇게 이제 힘을 모은다. 그렇게 해서 판사도 흔들어대면은 어쩌면은 한 번 더 생각하다 모르는 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다. 이게 윤석열이 지금 사람들 사실 관저에 저게 가장 불러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려되는 대목인데 네. 이번에 재판사의 결정 자체가 오른쪽 극우 세력들이 보기에는 네. 우리가 끊임없이 사법부를 공격을 했고 네. 그래서 그 공격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1차 공격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헌재 결정도 바꿀 수 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대목. 이번 주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사실 그 극우 집회가 이제 여의도파 광화문파로 한동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석방을 계기로 정광훈의 광화문파로 완전히 일극화되는 현상도 부수적으로 지금 네.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집회 모든 발언이 이런 거예요. 윤석열 석방되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셨다. 반드시 구해내겠다 그랬다. 그리고 윤석열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그랬고 다 예언했다. 정광훈은 옳았다. 이게 에너지를 그쪽으로 끌어올리는 지금 저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해서 네. 지금 다시 여의도파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파 쪽에서 정광훈 신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광훈 신격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어떤 그들의 강령과 지침 또 그것을 모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헌재를
초토화하거나 밀어붙이거나 만일에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 정광훈과 윤석열이 통하는 지점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있고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데 설마 탄핵이 무효가 될까? 아니 탄핵을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온갖 혼란 네. 이런 것들을 야권이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최소한 불복을 위한 빌드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뭐 야권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큰 과제인데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야당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말에 어떤 의견들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게 있을 것 많이 같은데요. 있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사실은 똥은 윤석열이 쌌는데 네. 치우셔야죠. 치우는 건 야당이 네.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어두운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는 중앙선의 가드레일이 부서지지는 않았다고. 네. 그 우리가 어두운 계엄의 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희생자 없이 입맞춤 해낸 것은 아직은 시스템이 견고하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 시민 사회가 강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지루한 사법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약간 지친 건 사실이에요. 지쳤죠. 그리고 야당도 조금 뭐 어떻게 되겠지는 아니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네. 사람들이 좀 편하게 있었죠. 그렇죠. 제가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음. 일단 계엄의 밤에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힘, 또 거기서 우리가 느꼈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다시 에너지를 되살려내고 이 저 내란 세력을 극복하는 거는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 외에는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박근혜 때 사례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정확한 수치상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수적으로는 훨씬 그땐 탄기국이었죠. 지금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저 극우 집회에 많이 합류한 것도 사실이어서 물리적 숫자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떤 이 경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보면 거기도 탄핵 직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때는 왜냐면 보니까 중간에 경찰이 추산을 포기했더라고.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막 발표해요. 막 수백만 명 왔다고 막 그래버려. 그래서 몇백만 명 왔다 그러는데 탄핵 인용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대선 체제 들어가니까 그 집회에 왔던 분들이 이제 각종 캠프에 알바생들로 가셔야 돼. 그분들이 약간 동일 인물이신가 보더라고. 그 알바비 받고 캠프로 다 쭉쭉쭉 들어가시면서 힘이 쭉 빠져. 그런 형태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번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슷한 양상을 띠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대선 들어가면 탄핵되면 대선 모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도. 그때는 대선 모드를 그거를 뒤집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이 극렬한 시위를 하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가출할 시간이 온 거예요. 집 나간 아버지론. 오늘 계속 지나간 이어가십니까? 아버지 아들 계속 그걸로. 이제 가출을 하고 우리도 살아야지. 자, 오늘 암울한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또 저희가 이제 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맞추면서 이제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인용된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시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세 분하고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그다음에 민동기 시사평론가, 그다음에 MC 장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구경의 정치비상고 내일은 구경 기자가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